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네이버 책문화 생중계 진행을 맡은 유튜버 신사임당입니다. 오늘은 밀레니얼 이코노미의 두 저자 홍춘욱 박사님과 박종훈 기자님 두 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송은 생중계 앱인 브이라이브를 통해서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주인공인 두 분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박종훈 기자님부터 좀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밀레니얼 이코노미의 저자 박종훈입니다. KBS에서 경제 전문 기자로 활동하고 있는데요. 근데 제가 정말 생방송 안 떠는 걸로 유명한데 여기 왜 이렇게 떨리는지 모르겠어요. 좀 긴장이 되고 역시 네이버 TV라 그런가? 긴장 안 되세요? 네, 그 다음은 이제 홍춘욱 박사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홍춘욱이고요. 저는 얼마 전까지는 금융기관에서 이코노미스트 생활을 했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유튜버로 활동 중이기도 합니다. 물론 밀레니얼 이코노미를 우리 박종훈 기자님하고 책도 쓰고 했던 작가이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로 바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만 일단 작가이자 이코노미스트 활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두 분 다 어떻게 보면은 올해 많은 일이 있으셨는데 연말은 그만큼 또 바쁘시겠어요. 또 박종훈 기자님은 책을 2권이나 내셨잖아요. 네. 요즘 어떠세요? 사실 올해 정말 상당히 바빴던 것 같은데요. 저는 좀 항상 보면 일이 이렇게 몰아쳐서 오더라고요. 이번에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경제부에서 좀 바쁜 일도 맡았었는데 거기다가 올해는 2020 부의 변동하고 그다음 밀레니얼 이코노미 이렇게 책을 2권 낸 것도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는 아주 바쁘게 정말 숨가쁘게 한 해를 보냈던 거죠. 사실 이렇게 지금은 밀레니얼 이코노미 나와 있는데 이 2권 다 사실 좀 대박이 났잖아요. 그 대박 났나요? 네. 제가 그 순위 같은 거 보니까 뭐 이런 순위들이 있잖아요. 네. 이렇게 쟁쟁하게 딱 기자님 이름이 박혀 있더라고요. 네. 그 순위를 보면 아무래도 돈의 역사만 한 게 없었죠. 그죠. 그죠. 오늘 홍춘욱 박사님도 좀 비슷한 상황이었죠. 예, 그렇습니다. 50대 사건을 보는 돈의 역사라는 책을 써서 봄철부터 좀 이렇게 독자들한테 과분한 사랑을 받았고요. 그리고 또 가을에는 박 기자님하고 또 밀레니얼 이코노미를 쓰고 최근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회사도 그만두고 사실은 또 독립 리서치 회사도 차려서 강의도 다니고 분주하게 진행 중입니다. 네, 그렇게 이렇게 바쁘신 두 분이 힘을 협력해서 또 쓰신 책이 이 책이잖아요. 밀레니얼 이코노미 이 책인데 이 책 자체는 사실 두 분 만남만으로도 화제가 됐다 이러거든요. 요거는 어떤 책인가요? 이 밀레니얼 이코노미 제목 그대로 밀레니얼 세대를 위한 종합 안내서를 좀 기획을 했었습니다. 근데 밀레니얼 세대가 사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정말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처지잖아요. 근데 이게 단지 우리나라에서 어려운 게 뭐 주택 마련이라든가 뭐 취업이라든가 여기다가 뭐 자산을 좀 형성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어려운 상황인데 이게 뭐 전 세계적인 현상도 좀 있고요. 또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현상도 있는데 그걸 밀레니얼 세대에게 정확하게 현상을 알려드리는 게 일단 굉장히 급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걸 통해서 또 2020년에 우리 경제, 그 이후에 우리 경제가 어떻게 진행될지. 밀레니얼 세대가 이끄는 경제야말로 앞으로 우리의 미래 경제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밀레니얼 세대가 현실을 정확하게 인지해야 그리고 돌파해 나가는 방법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런 어떤 청사진과 현재 어떤 지형도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책을 좀 기획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책 제목에도 써 있는데 여기 밀레니얼 이렇게 써 있고 계속 이제 밀레니얼 세대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는데 밀레니얼 세대가 정확하게 어떤 세대예요? 사람마다 이제 정의는 다 다른데 네네. 저희들은 미국의 리서치 기관 중에 퓨 리서치라고 상당히 유명한 곳이 있습니다. 여기서 정의를 한 걸 좀 차용을 했는데요. 1981년부터 시작해서 1996년에 태어나신 분들이다. 우리로 이야기하자면 88년 용띠. 용띠. 예, 88년 용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베이비붐 세대가 58년 개띠 그러잖아요. 네네. 거기서 이제 30년을 더 하시면 1988년생들이 용띠가 딱 나오는 어떻게 본다면 우리나라 경제 전체 인구에서 보면 한 1000만 명 좀 더 되는 상당히 큰 인구 집단이고 사임당님도 여기 지금 속한다고 볼 수 있겠죠. 그죠. 저 85년생이니까 여기 앞쪽에 좀 들어가는데 근데 이거 밀레니얼 세대에 대해서 저희가 알아보다 보면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이게 요 세대는 그전 부모 세대보다 가난한 첫 번째 세대다. 이런 얘기들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동의를 하시는지. 그게 데이터만 보면 네. 좀 그렇지가 않아요. 데이터. 한번 이 1인당 국민소득을 2000년부터 한번 살펴보면요. 네. 거기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1인당 국민소득이 당연히 늘어났습니다. 우리나라가. 굉장히 네. 빠른 속도로 늘어났어요. 네, 네. 그런데 연령별로 봐도 2030 세대가 가구주인 경우에도 네. 40대 이상의 가구주인 경우, 이 경우에도 똑같은 비율로 국민소득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소득만 봤을 때는 과연 부모 세대보다 가난한 세대인가? 여기서 의문이 들 수 있는데요. 자, 그러면 왜 소득은 저런데 왜 우리 모두가 느끼고 있잖아요. 실제로 밀레니얼 세대가 느끼는 우리 부모 세대보다 우리가 못해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만만치 않다 이런 생각이 있어요. 그렇죠. 네. 그건 왜 그런가에 대해서 이 책에서 계속해서 파고 들어갔는데 그게 소득이 다가 아니고요. 사실은 밀레니얼 세대가 느끼는 어떤 취업이라든가 또 자산을 형성해가고 그걸 좀 더 키워나가야 되는데 전 세대처럼 네. 그런 모든 조건들이 지금 악화됐거든요. 대표적으로 취업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이 이제 점점 사실 뭐 용어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비판을 했죠. 4차 산업혁명은 허상이다 이런 얘기를 했지만 어쨌든 그렇다 하더라도 뭐 정보화 시대가 되면서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네. 숙련 편향적 기술 진보가 일어나면서 청년들이 취업 시장에서 훨씬 더 불리해졌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한국 경제 또 세계 경제의 구조가 기성세대한테 훨씬 더 유리한 측면들이 있고 또 기성세대에 누렸던 많은 것들이 지금 밀레니얼 세대가 누릴 수 없는 것들이 많았거든요. 그런 것들을 진단하는 그런 책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하신 얘기 중에 조금 어려운 단어처럼 들리는 게 있었는데 숙련 편향적 기술 진보? 숙련 편향적 발음이 좀 어렵다. 이 시대가 왔다는 거는 무슨 말인가요, 이게? 예, 이 경제학자의 한 사람으로서 반성하고요. 왜 이렇게 용어를 어렵게 만드는지 저도 진짜 어렵더라고요. 공부할 때마다 이제 저희는 약자를 막 씁니다. 그래서 근데 약자를 쓰면 외계어가 돼버리니까 일단 간단히 말씀드려서 이제 네. 정보통신혁명이 90년대부터 시작됐고 여기에 이제 뭐 BT 또 빅데이터 이야기 나오면서 AI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 사회 경제 전체적으로 어마어마한 기술 혁신들이 연이어서 막 벌어지다 보니까 어떻게 보자면 그 기술 혁신의 초기에 진입했던 사람들은 되게 편했어요. 컴퓨터가 막 도입되던 시기 또는 엑셀을 비롯한 각종 사무화 기기들이나 또는 프로그램들에 대해서 익숙하고 같이 다 적용을 할 때는 신입사원들도 편했죠. 그렇지 않습니까? 제일 어떻게 보면 수용이 빠르잖아요. 아, 그죠. 근데 1990년대에는 그랬었는데 그게 10년, 20년이 지나면서 축적됐죠. 축적되기 시작하니까 무슨 일이 생기겠어요? 기술에 익숙하고 좀 안다 정도로만 되는 게 아니라 공부를 이제 본격적으로 많이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좀 배우고 지식이 많고 컴퓨터든 또는 외국어든 뭔가 좀 많이 배운 사람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세상이 변해가는 거죠. 그리고 이 변화에 대해서 적응하기가 어려운 사람들이 두 가지 세대가 존재하죠. 네. 첫 번째는 당연히 노인들일 거고요. 네네. 이거 도대체 이거 스마트폰 보면서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묻고 계시는 분들 되게 많이 접했고 네. 두 번째는 새로 시장에 이제 노동시장이라고 그러죠. 딱 진입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미 회사를 딱 갔더니 필요로 하는 스펙이 너무 많은 거예요. 아, 우리 그 경력 같은 신입. 그런 이야기가 바로 나올 줄 알았어요. 제가 뭘 하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 문제가 생겼는데 이제 더 두 번째 문제가 생긴 게 이거 정말 경력직 같은 신입들을 원한다는 게 첫 번째. 네.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어떻게 되냐면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이제 가방끈들이 길어지니까 네. 무슨 일이 생깁니까? 학자금 대출도 받아야지 부모님한테 의지해야 되는데 또 부모님한테 의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자기들 학비도 벌고 아르바이트 하면서 살아야 되잖아요. 이런 많은 부담들을 지고서 사회에 딱 나왔더니 두 번째 이제 또 문제가 생기는 게 사회의 이런 변화나 이런 것들에 비해서 우리 교육 시스템이 그걸 그렇게 잘 맞춰서 유연하게 앞으로 이쪽에 일자리가 컴퓨터 관련 일자리가 엄청 늘어날 거니까 전공이 거기가 왕창 늘어나고 다른 앞으로 일자리가 줄어들 것 같은 경쟁 속에서 좀 사라지게 될 것 같은 그런 일자리들은 전공을 좀 줄여나가는 뭔가 이런 좀 유연한 일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네. 그럼 고숙련의 일자리들에 대한 수요는 있을지 모르지만 실제로 사람 보면 회사에서 맨날 하는 이야기가 그렇잖아요. 우리 뽑으려고 그러는데 뽑을 만한 사람 없어요. 네. 굉장히 답답한 이야기인 거죠. 그러니까 세상은 점점 더 기술 수준도 필요하고 지식 수준도 필요하고 숙련이 높은 스킬 수준이 높은 사람을 찾으니까 거기에 해당되는 스펙이나 기술을 가지거나 경력을 가진 사람은 유리한데 그에 빨리 적응하지 못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나라 전체의 실업률만 본다면 뭐 한 4% 초반
굉장히 실업률이 낮아요. 그런데 이제 청년 실업률만 올라가는. 사회 경제 전체적으로 이 공부는 엄청 많이 시켜놨는데 우리 박 기자님 이야기하신 것처럼 1인당 소득도 올라가고 교육 수준도 높아지고 심지어 대학 진학률도 한때 80%까지. 전부 가방 긴 세대고 더 나아가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바로 뭐냐? 대졸과 고졸의 임금 격차를 이야기하는 이른바 임금 프리미엄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이게 프리미엄이 뭐냐면 뭔가 좀 좋은 거에 대해서 붙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굉장히 좋아하시네요. 네. 아니, 좋아하는 게 아니라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하죠. 화제로 다시 돌아가서 사회자님이 그렇게 껴주시면 안 되고. 아니요. 그래서 대졸자들 임금 프리미엄 그림을 저희가 좀 이렇게 한번 준비를 해왔는데요. 그런 그림들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와 있는데 고졸자와 대졸자 사이의 임금 격차가 막 날이 갈수록 줄어드는 거죠. 예전에는 막 7, 80% 이상씩 거의 2배 가까이 차이 났는데 이게 점점 줄어드는 거죠. 줄어드는 과정에서 공급과잉도, 대졸자 공급과잉도 심했었고요. 뭐 여기 더 나가서 졸업장 가졌냐? 이거는 이제 너무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어떤 전문 기술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전공을 가지고 있는지 등에 대해서 사람들의 관심이 높아지는 세상. 결국 이런 게 숙련 편향적 기술 진보라는 좀 어려운 말 속에서 빚어진 세상의 변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가방끈 긴 분들이 너무 많아지니까 20, 30대 청년들이 일자리 찾기가 어려워졌다. 이 정도로 이해를 해도 될까요? 그리고 또 그 변화에 제때 적응하려면 뭔가 사회가 유연하게 이렇게 정원도 좀 조절하고 전공도 조절하고 했어야 되는데 그냥 뭐 우리는 고등학교 때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 가면 잘 될 거야라는 기대를 가지고 딱 나왔더니 사회에서 필요한 스펙이 좀 다른 그런 문제들도 있는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근데 사실 아까 얘기하셨던 그런 뭐 사회 유연성 이런 거는 논외로 하더라도 기술 진보 같은 경우 우리나라만 겪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겪는 현상인데 이거 외에 한국 경제만의 특수한 요인들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사실 홍춘욱 박사님하고 책을 이렇게 같이 쓰면서 의견이 달랐던 부분도 굉장히 많고요. 또 같았던 부분도 굉장히 많은데 바로 이 문제를 얘기할 때는 정말 서로 맞다고 서로 같은 의견을 완전히 공감을 했었거든요. 바로 어디에 있냐면 지연된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밀레니얼 이코노미인데 지연됐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지연됐느냐?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이유가 있죠. 아까 홍충욱 박사님 말씀하신 게 이제 전 세계적인 시각에서 어떤 기술 진보와 밀레니얼 세대의 어떤 등장이 좀 늦어졌다면 우리나라의 어떤 독특한 특징들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저는요, 한 10년 전에 제가 미래를 좀 생각할 때, 예측할 때는 2020년대가 되면 밀레니얼 세대가 경제의 주역, 소비의 주역, 자산시장의 주역, 그리고 뭐 노동시장의 주역이 될 거라고 좀 기대를 했었어요. 근데 의외로 굉장히 늦어지고 있거든요. 그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뭐 부모 세대가 은퇴를 해야 되는데 은퇴는 늦어지고 또 자녀 세대는 빨리 지금 뭐 취업 전선에 나와서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기술 진보들이 세대를 위해서 받쳐주지 못하는 그런 상황. 여기에다가 제도적인 측면인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하필이면 6년 전쯤에 정년 연장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정년 연장 과정에서 보통 정년 연장 하기 전에 보통 은퇴가 55세에서 한 57세, 기업마다 그때는 달랐어요. 근데 그걸 다 인류적으로 60세로 맞춰 놓으니까 한 3년에서 한 5년 정도 정년이 늘어났거든요. 근데 그때 정년 연장을 하면서 정부나 아니면 또 정부 측 또 좀 지지하는 학자들은 아니 그렇게 정년 연장돼서 혜택 보는 직장이 몇 개나 있냐. 대부분은 혜택을 못 봐. 이렇게 말을 했는데 정년 연장으로 혜택을 본 기업들이 잘 보면 공기업, 공공부문이나 대기업의 좋은 일자리들, 즉 다시 말하면 밀레니얼 세대도 가고 싶어하는 그런 일자리들을 다 정년을 연장해버린 거죠. 그랬더니 그냥 정년 연장에서 TO가 줄어서 그 신입사원들을 좀 적게 보는 것뿐만 아니라 자 이렇게 기업들 입장에서는 뭐가 부담스럽냐면 전에는 한 25년 고용하고 25년 정도 고용할 거니까 몇 명을 뽑아야지라는 계획을 세웠다면 이제 한 번 뽑으면 30년을 고용해야 되는구나 할 때 고용에 대해서 확실히 부담감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또 정년을 연장할 때 이제 어떤 정년 연장에 찬성했던 학자들이 봐라 일본도 저렇게 정년을 연장하고 있고 선진국 대부분이 저렇게 정년을 아예 철폐하고 있다. 우리도 빨리 정년을 연장해서 고령화에 대비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 일본이 생산 연령 인구가 줄어든 게 한 90년대 초반이에요. 그런데 노동시장에서 노동력 부족이 나타난 건 2015년쯤이거든요. 그러니까 시차가 적어도 엄청난 20년이 넘는 시차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는 생산 연령 인구가 처음 줄어든 게 올해 2019년 정도에 처음 줄어들었는데
그걸 뭐 벌써 좀 한 6년 전에 정년 연장 계획을 발표했고, 뭐 실제로 한 3, 4년 전부터 정년 연장을 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정년 연장이 좀 빨랐기 때문에 우리나라만의 좀 특수성이 있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청년들 입장에서는, 내가 제일 가고 싶어 하는 그런 직장들이 제일 가기 힘들어진 그런 측면인데, 이게 또 어디에 영향을 미쳤냐면, 저는 비정규직 비율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채용 인원이 줄어서 취업이 힘들어지니까 대부분 어디서 생겼냐면 비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들이 많아졌는데 왜 그러냐면 기성세대들은 대부분 정규직으로 직장이 이렇게 보호되는 그런 데 있거든요. 그러니까 비정규직 비율이 늘어난 건 밀레니얼 세대만 늘어났어요. 우리나라가 고용률 현황을 보면 연령별로 쭉 보면 전체적으로 다 고용률이 15년 동안 쫙 다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밀레니얼 세대는 고용률이 떨어진 세대예요. 이게 그리고 또 비정규직도 굉장히 많아졌죠. 이러다 보니까 밀레니얼 세대 입장에서는 부모 세대보다 가난해진 첫 세대다 이런 말을 듣게 된 거고요. 이런 면에서 굉장히 좀 안타까운데 또 하나 문제가 또 이 밀레니얼 세대의 또 특징 중 하나가 기업별로 또 임금 격차가 굉장히 커졌습니다. 그 대기업하고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가 뭐 예전에도 있었어요. 2002년에도 한 뭐 대기업의 중소기업은 한 67% 정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뭐 100만 원을 받으면 중소기업은 한 67만 원. 근데 지금 이게 어느 정도까지 벌어졌냐면 56% 정도밖에 안 됩니다. 2014년 기준으로. 그러면 100만 원을 대기업에서 받으면 중소기업에 취직하면 56만 원 정도밖에 못 받는다는 거니까 밀레니얼 세대 내에서 양극화도 커지고 또 비정규직도 늘어나고 하다 보니 밀레니얼 세대 입장에서 바라보는 세상이 정말 녹록하지 않은 기성세대보다 좀 더 힘들고 우리가 삶이 팍팍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아까 얘기하셨던 것처럼 이런 구조적 유연성이나 이런 건 우리 세대가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럼 전반적인 상황에서 기성세대들이 좋은 일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거고 취업해도 비정규직이나 뭐 대기업 대비 연봉 격차가 큰 기업에 취업할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인 거고 그래서 상황적으로 밀레니얼 세대가 안 좋은 상황에 처해 있다라는 게 이제 두 분이 짚어주신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세대는 그러면 다 포기해야 되나요?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그러면 이제 나쁜 점만 우리가 계속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원래 좀 문제를 제기를 해야 이거 정말 문제가 생겼나 보다 이러면서 대안을 조금씩 찾고 고민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일단 밀레니얼 세대들에게 첫 번째 고난은 우리 박 기자님이 너무너무 정리를 잘 해주셨잖아요. 비정규직 비율도 높네. 더군다나 중소기업이랑 대기업 간의 격차도 되게 커졌네. 세 번째는 무엇보다 우리나라 특수하게 정년 연장 그때 왜 해가지고 우리나라 상위 뭐 한 20% 정도 되는 공기업이나 대기업 일자리들이 정년 연장 때문에 더 늦어졌네. 이런 상황에다가 하나 더 문제가 또 생겼죠. 바로 그러니까 정보통신혁명이 이루어지는 나라들 대부분이 마찬가지입니다만 물가가 안 올라요. 왜 그러냐면 생산성이 향상되는 면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옛날보다 훨씬 더 좀 적은 노동력, 적은 노동시간을 투입해도 물건을 잘 만들어내니까 물가가 안 오르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뭐 디플레이션 걱정까지 하잖아요. 그런 물가가 안 오르는 상황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금리가 떨어지죠. 왜냐하면 경제 전체에 걸쳐서 물가가 오르지 않는 환경인데 금리가 그렇게 굳이 오를 필요가 없잖아요. 실제로 이제 우리나라의 장기적인 어떤 뭐랄까요 정기예금 금리 1945년 이후에 정기예금 금리를 보여주는 저 차트를 보시면 야 예전에 뭐 25% 그냥 정말 믿을 수 없는 고금리였었고요. 외환위기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냥 10%대에서 계속 있었던 금리가 최근 쫙쫙 떨어져서 최근 같은 경우는 한 뭐 1%대. 그래서 그 예전에 화제였던 드라마 있지 않습니까? 응답하라 1988. 이런 이야기 해도 되나요? 거기 보면 성동일 배우님이 야 이거 뭐 정기예금 금리가 내려서 15%밖에 안 주는데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뭐 우리 입장에서는 꿈의 금리 아닙니까? 그러니 그렇죠. 이 밀레니얼 세대들 입장에서는 옛날 70년대 20% 금리 또는 80년대 10% 금리 이야기를 들으면 약 올리나 우리는 1%대인데 이런 생각이 되다 보니까 예전에는 재테크가 정기예금 금리만 그냥 믿고 사실 저희 직장 처음 다녔을 때 바로 그냥 정기예금만 가입했거든요. 저희들 다 재테크의 첫 출발은 항상 은행 예금 통장을 만드는 것부터 시작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거기에 의지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자, 이러면 우리 이제 대안을 찾아야죠. 저는 그 대안으로 하나 생각해 봐야 되는 게 바로 부동산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동산이요? 네, 왜냐하면 사실 그 부동산으로 돈을 벌려면 큰 목돈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기 쉬운데요.
역설적으로 제가 하나 더 말씀을 드리자면 예전에 제가 이제 집을 산다고 대출금리를 알아보러 가면 막 8%, 10% 그랬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매년 이자를 8에서 10% 그 이상도 또 줬었죠. 네. 90년대 같은 경우는. 그 말은 돈을 모으기는 좀 쉬웠을지 모르지만 집값이 뭐 언제는 쌌습니까? 뛰어가고 있는 집을 사기 위해선 말도 못하게 높은 이자 비용을 물어야 했었어요. 왜냐? 예금금리가 뭐 10%면 대출금리는 그보다 높은 거니까. 근데 지금 예금금리 1%, 2% 초반 그러면 대출금리 뭐 얼마 전에 같은 경우는 고정금리 대출 1.8%도 우리 받잖아요. 네. 그런 대출들을 예전보다 훨씬 더 저금리로 잘 받을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지렛대 효과. 그러니까 레버리지 효과라고 저희들이 부르는 건데요. 한마디로 말해서 부채를 다소간 좀 짊어지더라도 그 부채를 유지하는 데 따르는 비용, 네. 이자 비용이 적게 드니까 옛날에는 뭐 빚을 진다라는 것만 하면 제가 왜 저래? 이렇게 생각을 했었다면 이제 우리나라 밀레니얼 세대들 입장에서는 저금리 환경을 잘만 거꾸로 활용을 하면 재테크를 하는 데 있어서 역설적으로 유리한 면도 있다는 거죠. 옛날에는 그냥 은행 예금이라는 하나의 방법밖에 네, 없었던 네, 네. 세대였다면 이제는 저금리를 오히려 역설적으로 활용해 볼 기회도 갖게 된 세대라고 볼 수도 있는 겁니다. 밀레니얼 세대는 대출을 껴서 집을 사야 된다. 그러니까 그걸 너무 네. 무서워하지 말자. 네, 네, 오히려 네. 기회일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무서워하지 않을 만한 적정한 규모도 있지 않을까요? 그런 거는 어느 정도가 될까요? 이 집값에 대해서 노벨 경제학상 받은 사람들이 연구를 잘 안 하거든요. 근데 실러 교수라고 다행히 이런 분이 연구를 해주셔서 네. 아주 재밌는 데이터를 연구했는데 130년 동안 미국의 집값을 봤더니 물가만큼은 오르더라 이거죠. 그래서 뭐 저도 그 부분은 정말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우리나라도 물가만큼은 뭐 이건 정말 최소한 오른다. 네. 그러니까 앞으로 디플레이션이 와서 아예 새로운 경제 체제, 즉 일본처럼 뭐 20년 동안 디플레이션이 오지 않는 한은 물가만큼은 언젠간 계속 오를 거예요. 다만 근데 계속 물가만큼 똑같이 오르는 게 아니에요. 어떤 때는 확 몰아서 이렇게 갑자기 확 올랐다가 집값이라는 게 또 네. 이렇게 소강 상태로 가기도 하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문제점이 집값이 지금 서울 집값만 보면 6년 연속 올랐습니다. 네. 우리나라에는 항상 속설이 있었어요. 집값은 절대 5년 연속 오르지 않아. 5년이 한계야. 그러니까 5년보다 초과해서 오르지 않아. 근데 올해까지 올라서 6년 됐죠. 그럼 내년 되면 7년이 되겠죠. 근데 뭐 저한테 지금 집값 전망을 물어보면 저도 내년에도 좀 오를 것 같은 요 굉장히 이례적인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네. 그러면 굉장히 지금 집 사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시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항상 보면 이렇게 집 사고 싶은 시절이 언제냐면 한참 오른 다음이에요. 안타깝게도. 왜냐하면 이 집값이 떨어지면 어디까지 떨어질지 몰라서 무서워서 못 사고 네. 이제 한참 오르면 한 6년 정도 올랐기 때문에 야 지금쯤 사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어떻게 보면 내년이 많은 밀레니얼 세대한테 도전이 되는 해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6년이 올랐으니까 지금이라도 늦었어도 사야 되나라는 고민과 네. 야 설마 뭐 7년 8년 계속 오르겠냐 그 어떤 두려움 속에서 내년을 2020년을 맞이하게 될 건데 네. 이제 이런 상황에서 뭐 제가 보기에는 여윳돈 있는 분들이 뭐 빚을 하나도 안 지고 사시는 분들이 집을 사는 거야. 제가 보기엔 뭐 물가만큼 오르니까 우리나라가 디플레이션이라는 아주 특수한 상황. 그거는 뭐 우리가 피앗머니라 그래서 용어가 나오면 불태환 지폐. 그러니까 즉 네. 근본이자가 아닌 상황에서는 집값은 뭐 어쨌든 그러니까 물가가 디플레로 가는 경우는 뭐 일본 외에 그렇게 많은 현상은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일단 아주 특이한 상황만 아니면 뭐 언제 사도 뭐 한 30년, 40년 놓고 보면 큰 문제는 없겠지만 내가 집을 딱 샀는데 집값이 예를 들어서 한 10%만 빠져도 네. 이게 뭐 돈 단위가 예를 들어 한 10억 원이다. 그러면 1억 원이 빠지는 거잖아요. 10%가 빠지면. 그렇죠. 거기다 레버리지를 쓴 상황이면은 그렇죠. 네. 근데 우리가 그때가 언제냐? 2013년에서 한 15년 사이에 네. 하우스포 그렇죠. 한참 많이 네. 유행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인천에서 경매받은 분이 목숨 끊기도 하고 그랬었죠. 네. 너무 저는 그때 경제부에 있을 때도 있었기 때문에 그때마다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근데 네. 이제 집값이라는 게 항상 이렇게 보면 속도가 균일한 게 아니라 확 올랐다가 안정됐다가 또 확 올랐다 이런 상태라면 소득의 어떤 집값의 오르내림에 관계없이 스트레스 안 받고 어떻게 보면 그것 때문에 내가 혹시라도 집을 잘못 사서 문제가 없도록 하려면 결국은 내가 원리금을 집값 오르내림과 관계없이 갚아나갈 수 있는 정도. 예를 들어서 뭐 지금 현재 서울의 이 주택 중위값이 무려 좀 안타깝게도 벌써 8억 넘었잖아요. 이렇게 비싼 집값에서 예를 들어서 내가 순자산이 한 5억 원이다. 물론 이런 밀레니얼 세대가 거의 뭐 굉장히 없겠지만 이런 분들이 한 3억 원을 빌려서 예를 들어서 20년 만기로 연리 2.7% 고정금리로 3억 원을 빌리면
매달 한 160만 원 정도를 갚아 나가야 되거든요. 네. 자, 그런데 부부 합산 소득이 예를 들어서 한 600만 원쯤 된다. 네. 그러면 대충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갚아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집값이 중간에 좀 떨어져도 뭐 언젠가는 물가만큼 따라간다는 그 믿음, 그래도 뭐 130년 역사라는 게 증명해 주니까 뭐 스트레스 없이 좀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예를 들어 소득이 부부 합산해도 한 월 250만 원 정도밖에 안 된다. 그러면 이거는 받을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DSR 규제 같은 것들이 바로 그래서 존재하는 건데, 의외로 DSR 규제가 한 40% 정도 되기 때문에 의외로 이게 총부채, 이 원리금 상환 비율 같은 네, 게 네. 의외로 자기 소득이 한 40% 정도인데, 이거는 조금 제가 보기엔 높은 것 같아요. 이 규제 자체는. 저는 한 25%에서 30% 정도가 네. 사람이 그래도 그러니까 계속해서 갚아 나갈 수 있는, 그리고 그 수입이 정기적으로 그 집을 사서 갚아 나가는 동안은 그 수입이 계속 들어온다는 보장하에서는 그 정도가 괜찮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근데 지금 아파트 값이 굉장히 비싸잖아요. 아까 밀레니얼 세대가 어려운 측면을 얘기를 한 걸 조금 제가 부연 설명을 하자면, 밀레니얼 세대가 뭐 취업도 어렵고 뭐 노동시장에서 교체가 어려워진 점도 있지만, 또 하나가 이 자산 시장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집값 상승률을 보면 우리나라 네. 집값이 최근에는 이런 얘기하면 또 많이 놀라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최근에 집값 상승률은 오히려 다른 나라보다 우리가 그렇게 높지 않은 편이었거든요. 네. 근데 우리나라는 이미 1980년대에 어마어마한 집값 상승률, 그때는 한 해에 전국 평균 20%가 올랐습니다. 한 해에. 전국이. 네. 네, 네. 지금은 전국 평균으로 해서 한 4% 정도 올랐는데 이 정도거든요. 네, 작년에. 네, 올해 같은 경우. 네, 작년 같은 경우. 근데 이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저 그래프를 보시면 이제 1980년대 같은 경우 보세요. 저게 한 해의 상승률인데 전국이 저렇게 올랐어요. 근데 네. 저 상승률이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점점 상승률 자체만 놓고 보면 점점 낮아졌어요. 근데 저 얘기를 다시 밀레니얼 세대에 놓고서 다시 보면, 네. 밀레니얼 세대가 자산 시장에 진입하기 전에 이미 집값이 오를 대로 다 올랐다는 얘기죠. 네. 그러니 자산 시장에 뭐 홍춘욱 박사님 말씀대로 그래도 집만큼 그래도 좀 안정적인 게 없다 하더라도, 문제는 지금 투자자산이 너무너무 올랐고, 그러니까요. 또 한 가지 문제는 오르는 집값만 오르더라는 거죠. 지금 네. 안 오르는 거는 좀 한동안 지금 현재 정체돼 있다 보니까, 네. 밀레니얼 세대가 생각할 때는 부동산 시장이 저게 그래도 좀 빨리 뛰어들면 좀 그래도 돈 벌 수 있는 시장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한다 하더라도 사기에는 너무 비싸져서 네. 자산 시장에서의 어떤 기성세대와의 격차, 이게 또 밀레니얼 세대를 힘들게 만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지금 어떻게 그런 두 분 얘기를 이제 제가 그냥 들어봤을 때는 자산으로서 부동산이 지금 너무 가격이 올라와 있어서 매력이 떨어진다, 이 얘기를 해주신 거고, 그 반면에 이제 홍춘욱 박사님은 지금 선택할 수 있는 것이 부동산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제가 받아들여지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다른 자산을 좀 보는 거는 어떨까요? 예, 네. 다른 자산도 투자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저도 봐요. 아, 네. 일단 뭐 가장 우리가 투자를 해볼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제일 매력적인 자산이자 즉각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주식이 되겠죠. 네. 실제로 저도 뭐 얼마 전까지 중국사를 다닌 입장에서 주식 시장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네. 다만 이제 걱정스러운 게 뭐냐면 네. 주식이 초보자들에게 되게 가혹한 곳이잖아요. 우리 신사임당님이 더 잘하실 것 같은데, 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굉장히 그런 많은 군상을 보게 됩니다. 네. 왜냐하면 투자 자금도 적고, 더 나가서 정보력도 좀 떨어지고, 무엇보다 그 투자의 경험이 짧으신 분들은 네. 충격에 흔들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이라는 자산이 가지는 장점이 이렇게 나쁜 점도 있어요. 많이 올랐다. 그러니까 그만큼 악재는 없어요. 근데 네. 좋은 점이 뭐냐면 이 사회에서 네. 밀레니얼들이 레버리지를 길게 가져갈 수 있는, 다시 말해서 어떤 투자의 자산이 가격이 오른다고 생각되면 네. 저금리 환경일 때 좀 이렇게 돈을 빌려서 장기 투자를 하면 언젠간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그 지렛대 효과를 누릴 수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리고 네. 더 나가서 집이라는 게 의식주 중에 하나니까 네. 주거 안정을 노릴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택 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면 좋은데, 이제 왜 네. 제가 청약이라든가 이런 거를 좀 잘 안 하고 그냥 네. 부동산 시장에서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고민을 해봐야 되고, 또 매매에 대해서 능력 되시는 분들, 여력 되시는 한도 내에서 해보자라는 이야기를 드리냐면, 네. 이 청약 가점제가 시행된 다음에 30대가 사실 서울이나 핵심 우리 지역에서 새 집을 분양받기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그 부부 합산해서 같이 열심히 청약 통장을 부어도
40대도 40점 되기 되게 어렵거든요. 근데 요새 청약 가점제에서 서울 당첨 보면 50점은 물론이고 60점도 넘어간 것 같아요. 네. 이렇게까지 시장이 어려워지다 보니까 부동산 시장에서 뭐 또 신혼부부 특공 뭐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특별 공급을 줄여서 신혼부부 특공이라고 저희들이 부르는데 이 신혼부부 특공 같은 경우도 조건이 너무 비현실적이다라는 생각이 좀 저는 들더라고요. 왜 그러냐 하면 뭐 가장 대표적인 게 신혼부부 특공을 이렇게 받으려면 혼인신고한 다음 일단 혼인신고한 다음 벌써 이 말부터가 장애 요인이에요. 사임당님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 네. 결혼하기가 결혼도 스펙을 얼마나 우리가 많이 봅니까? 능력, 경제적 능력. 잔인하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혼을 혼인 신고한 날부터 7년 이내의 부부들 중에서 네. 또 부부 합산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이제 100% 이하. 그러면 얼마냐? 뭐 3인 이하 가구 우리나라 평균 보면 연간 보면 한 6,500만 원 정도인데 문제 뭐 핵심 지역의 분양가 아무리 상한제 해준다 그러더라도 네. 집값이 뭐 10억 가까이 되거나 심지어 그보다 넘는 경우들도 있는데 도대체 그 이하의 연봉을 가진 사람들이 돈을 벌어서 갚아 나가려면 얼마나 힘들지. 우리 아까 박 기자님 아까 시뮬레이션 해주셨잖아요. 2억 얼마 빌렸는데도 금리 2%인데도 월 160만 원씩 갚아야 되는 상황인데 부부 합산 소득 6천만 원 이하인 사람들이 과연 이거 갚아 나갈 수 있겠는가. 즉 결국 우리나라에서 신혼부부 특별공급이라는 제도 자체가 두 가지 문제를 갖고 있는 거죠. 첫 번째는 아니 도대체 밀레니얼 세대들이 힘들어서 결혼도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꼭 그렇게 혼인 신고한 다음이라는 강한 조건들을 달아야 되냐. 우리나라 얼마나 이제 앞으로 결혼 제도가 바뀔 텐데. 두 번째, 아니 그렇게 높은 분양가를 낮춰준다 그래 봐야 그래도 주변 시세랑 맞춰서 가격을 책정할 수밖에 없는 게 자본주의 현실인데 집값이 이렇게 높아져 있는 상황에서 정말 신혼부부 특공 조건 돼가지고 딱 대출 받아서 살 수 있는 사람들 솔직히 그 부잣집 막내 아들 특공 아니냐. 부모님이 저희들 이런 얘기 하잖아요. 부모님 펀드. 그렇잖아요. 누가 돈을 빌려주지 않고서 그거 네. 갚아 나가는 자체가 무망할 정도로 어려운데 심지어 부부 합산 소득이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우리 최저임금 올라갔잖아요. 사임당님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뭐 이제 유유수당까지 뭐 이렇게 하면 월 거의 한 200만 원 가까이 이제 최저임금 올라가 있는데 그럼 최저임금보다 조금 더 받는 사람들 두 부부가 합산한다 그래도 600만 원, 700만 원 넘어설 수 있는 가능성도 높고 또 그런 정도의 여력이 있는 사람들이 집을 사서 또 연체도 안 하고 건전하게 무리하게 집 샀다가 고생하는 사람들한테 얼마나 우리가 그 고통받는 거 과거 아까 네, 이야기도 네. 하셨잖아요. 하우스푸어 사태, 그죠? 네. 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자라는 거죠. 결국 저는 청약제도라든가 또는 신혼부부 특공, 특별공급 같은 제도들에 뭐 좀 제대로 이 우리 밀레니얼 세대들을 위한 제도적 개편들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저 청약 받으세요. 저 시장에 나가서 기축 사지 마세요. 저 기다리시면 공급해 줍니다. 뭐 이런 신뢰를 주려면 제도적인 뭔가 보완점도 좀 필요하고 더 나가서 구시대적인 생각,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해요. 결혼이라는 거 신혼 부부에게 뭐 물론 이제 완화되겠죠. 저는 기대합니다. 믿습니다만 좀 문제가 있다 보니 제 입장에서는 뭐 한정없이 기다릴 수 없게 된 우리 2030 밀레니얼 세대들이 힘들게 모은 돈들을 결국 우리 영끌 들어보셨죠? 영혼까지 네. 끌어서 투자한다라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정부가 결국 또 규제 대책까지 이번에 나왔잖아요. 이게 보면 길을 다 막아버리는 기분도 들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능력 한도 내에서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너무 그걸 비관적으로 보지 말고 여력되면 좀 투자해보자는 쪽의 의견을 저는 더 갖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지금 얘기해 주신 거에서 뭐 이런 제도의 미비한 점이라든지 환경적이라든지 이런 얘기를 해 주셨는데 사실 이 내용들은 약간 밀레니얼 세대? 저는 이제 그 세대에 속해 있잖아요. 너무 이제 의존적이다. 그럼 그거 해줄 때까지 좀 기다려야 되는 것이 아니. 그러면 우리가 직접 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지금 부동산에 대해서 어떤 해법을 얘기를 해 주셨는데 부동산이 하나의 해법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 주셨는데 그럼 구체적으로 그럼 언제 어떻게 사는 게 좋을까요? 그런 얘기를 좀 여쭤봐도 될까요? 일단 밀레니얼 세대 여러 가지 불리한 점은 정말 많이 얘기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유리한 점이 뭐 답답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밀레니얼 세대한테 가장 유리한 건 가장 큰 자산이 젊음, 또 그 시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네. 시간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좀 기다리면서 선택할 수 있는 게 되게 많거든요. 네. 또 하나가 정보력입니다. 그 기성세대가 갖고 있지 않은
정말 뛰어난 정보력을 활용할 수 있는데 먼저 시간부터 좀 얘기를 해보면 사실은 자산시장에 접근하는데 밀레니얼 세대가 갖고 있는 이 시간이라는 점이 제가 보기에는 기성세대는 좀 선택하기 어려운 거예요. 예를 들어서 기성세대는 예를 들어서 저처럼 저도 은퇴가 이제 한 10년 정도 남은 것 같은데 뭐 언제 기다렸다가 뭐 예를 들어 집을 새로 장만한다면 네. 제가 그 기회 자체가 굉장히 기간이 짧잖아요. 근데 밀레니얼 세대 같은 경우는 굉장히 긴 기간이 있거든요. 근데 집값의 상승률을 아까도 보셨지만 톱니바퀴 같지 않습니까? 이렇게 집값 상승률을 보면 아까 그 화면 기억하시죠? 그러면 집값이 계속해서 이렇게 완전히 지그재그로 이렇게 오를 때는 보통 한 2년 정도 이렇게 올라요. 그러다가 한 2, 3년 정도는 소강 상태 또는 떨어지는 상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근데 언제 집값에 꼭 관심을 갖게 되냐면 가장 올라서 이미 한 2, 3년 올랐는 상태. 지금 요번 경우는 6년이나 오른 상태니까 그러니까요. 전부 다 이제 집을 사야지라고 생각하거든요. 재미있는 사실 좀 슬픈 사실이기도 하지만 밀레니얼 세대한테는 2017년까지 집을 사던 사람들은 다 5060 세대였어요. 2018년에 집을 사는 사람들의 연령별 분석을 해보니까 30대가 사더라고요. 2018년부터는. 그러니까 그 전에 이미 5060 세대가 은퇴 준비를 위해서 다주택자가 된 상태, 그래서 집값이 한껏 올라 있는 상태에서 2018년에 지금 청년 세대, 밀레니얼 세대가 지금 사고 있는데 되게 이게 안타깝더라고요. 왜냐하면 지금 뭐 이렇게 연속적으로 집값이 오른 상태에서 뭐 혹시라도 뭐 7년 가고 8년 갈 수도 있지만 굉장히 어깨까지 가 있는 상태에서 밀레니얼 세대가 이제 뒤늦게 뛰어들기 때문에. 저는 사실은 밀레니얼 세대한테 좀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한 30년 정도 기다릴 수 있다. 30년 정도 상당히 기다릴 수 있는 그 시기 동안에 우리가 지금까지 위기가 언제 왔었죠? 1997년에 위기가 왔었죠. 외환위기 때. 그리고 또 언제 왔었냐면 2008년에 왔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10년 위기설까지 있잖아요. 저는 이런 말 안 믿습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10년마다 위기가 과거에 왔다고 해서 미래에도 10년마다 위기가 온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19년 위기설이 계속 나오다가 결국 19년에 위기 없이 갔잖아요. 이건 말이 안 되지만 자본주의 역사가 계속되는 한 분명히 위기는 옵니다.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건 뭐 30년 동안 위기가 그러면 밀레니얼 세대가 지금 뭐 한 30살 안팎이니까 지금 살아가는 동안 최소 2번, 많게는 3번까지 올 수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위기가 온다면 훨씬 더 집을 구매하기 좋은 시기가 올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때까지 기다리는 게 너무 밀레니얼 세대한테 너무 힘들 거예요. 인내하기가 되게 힘든데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그 중간중간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는 정보력을 활용하라고 좀 부탁드리고 싶어요. 정보력이요? 물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집값은 물가 상승률만큼만 계속 오르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물가가 만약 계속 오를 거라는 믿음이 있다면 사실은 자기 자산이 허용하는 한 언제 사도 괜찮아요. 근데 뭐 무리하게 예를 들어서 뭐 한 8억짜리 집을 사기 위해서 원래 요즘 빌릴 수도 없지만 한 5억 원 빌려서 3억 자기 자본으로 산다. 이런 건 제가 보기에는 뭐 지금은 요즘 뭐 온갖 규제 때문에 규제가 있죠. 그렇게 하기 좀 불가능하지만 뭐 그런 판단은 되게 위험하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평소에 제가 보기엔 자산 관리는 지금 밀레니얼 세대가 갖고 있는 엄청난 정보력을 활용해서 저는 해외 투자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해외 투자요? 해외 투자가 저는 초보들이 절대로 투자하지 말아야 될 게 개도국이라고 생각합니다. 개도국은 환율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진짜 위험한 투자가 예를 들어 브라질 투자 같은 데였거든요. 브라질 국채 금리가 한 5, 6년 전에 연리 10% 정도로 줬어요. 엄청나네요. 엄청나죠? 그리고 심지어 세금을 면제해 줬습니다. 브라질하고 협정을 맺어갖고 세금도 안 내도 되는 도록 협정을 맺었어요. 근데 여기 한 6, 7년 전에 들어갔던 분들 다 손해봤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한 6년 전에 1헤알에 680원이었는데 지금 280원입니다. 환손실을 어마어마하게 받구나. 10%씩 6년 받아봐야 60%밖에 안 되는데 그 때마다 이렇게 딱 입금됐지만 근데 문제는 환율이 반토막 이하로 떨어졌기 때문에 그때 가입했던 분들은 다 손해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선진국 중심의 우리보다 예를 들어 금리가 높은 나라에 그냥 단순하게 금리를 노려도 되고요. 미국 같은 나라가 우리나라보다 금리가 더 높기 때문에 달러 금리가 지금 더 달러 예금이 예를 들어서 금리가 더 높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책에서 밀레니얼 이코노미에서 권했던 방법은 3년 평균법을 사용해서 예를 들어 3년 평균보다 환율이 낮아지면 그때 딱 이용해서 달러 예금을 들고 계속해서 달러로 지금 금리가 더 높으니까 예를 들어서 계속해서 그렇게 롤오버를 해나가다가 정기예금 같은 거 그냥 그렇게 들어도 돼요. 제가 보기에는 초보분들한테 제일 좋은 방법인데 홍치욱 박사님이 강조하시잖아요. 우리나라 위기 올 때마다 10년마다 그때 위기가 왔을 때 환율이 급등했던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자산을 저는 그렇게 해서 무슨 이익을 누리는 것보다는 위험을 분산해 놓고 있다가 네. 그런 기회가 왔을 때 잡을 수 있도록 좀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게 제일 어렵습니다. 집값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절대 못 사요. 근데 그 과정에서 보통 때 평소에 이렇게 홍춘욱 박사님처럼 이렇게 부동산에 전문성을 가지신 분들 네네. 이렇게 계속 이 홍춘욱 박사님 뭐 유튜브를 들으신다든가 이렇게 네네. 하면서 계속 부동산에 대해서 공부를 해나가면서 적정한 시점을 잡는 그런 연습을 네. 아마 해야 부동산 시장에 떨어지고 있을 때는 제가 보기엔 쉽게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네. 그 바닥을 잡기가 쉽지 않거든요. 네. 그 하우스푸어 분들 그때 2013년에서 15년 사이에는 아마 집을 사기가 굉장히 어려웠을 거거든요. 그런 네. 어떤 뭐 용어들도 있잖아요. 뭐 임장을 다닌다든가 저는 이제 부동산 쪽은 제가 전문이 아니지만 네, 네, 네. 그런 것들 평소에 해놓고 있다가 기회가 있을 때 잡으려면 공부를 좀 해야겠죠. 근데 부동산에 대해서 좀 그게 뭐냐면 기회가 왔을 때 한 번에 잡아야 되잖아요. 아까 얘기하셨듯이 이제 부동산 같은 경우는 레버리징을 해야 되는 자산이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점의 분산이라든지 사실 초보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게 가장 어려운 거 아닌가요? 시점이. 예, 근데 바로 이 부동산 같은 경우는 유동화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맞아요. 내가 여기에 진입 시점을 특히 또 레버리지를 끌어서 레버리지를 나눠서 끌을 수 없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초보 투자자가 달러를 가지고 있다가 이것이 아까 말했듯이 바닥을 잡기 어렵고 그러면 나눠서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한계점이 있지 않나 자산의 특성에 의해서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요? 맞습니다. 뭐 정확하게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제가 이제 그럴 때 드리는 그 당부가 두 가지 있는데, 네. 이게 이제 밀레니얼 세대들을 우리가 대상으로 해서 책을 쓰고 강의를 하는 중이니까, 네네. 요 이야기를 자꾸 하게 되는데, 네네. 공부인데, 공부를 하더라도 좀 전략적으로 하자. 예, 공부가 두 가지가 필요한데, 이 두 가지 공부가 첫 번째는 환율 공부. 우리 방금 박 기자님 잘 이야기하신 것처럼, 우리나라 집값이 막 떨어질 때, 네. 예를 들어서 주택 가격이 2013, 14, 15 막 되게 무서웠잖아요. 그때 보면 환율이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 15년 말 16년 초에 한 1,300원 근처까지 가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우리나라 경제는 좀 경제가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면 환율이 올라가는. 왜냐하면 외국인이 우리나라를 떠나니까. 네. 그리고 반대로 또 우리나라 자산 가격이 막 올라갈 때는 환율이 오히려 내려와요. 왜냐하면 우리 한국 자산이 우리나라에 있는 주식이나 부동산이 매력적이니까 네, 네. 해외에서 돈이 막 들어오거든요. 네. 이런 관계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환율이 자꾸 올라가는 시기는 이제 좀 위험해지겠구나. 그렇다고 생각되면 열심히 저축을 해서 네. 달러 자산이든 또는 뭐 다른 뭐 금도 좋고요. 저는 아무튼 유동성이 좋으면서 불황이 올 때 강한 자산. 그런 자산에 투자를 하는 태도, 그걸 공부를 좀 하셔야 되고요. 물론 저희들이 쓴 책에도 있지만 다른 책도 좀 공부하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네. 두 번째가 우리 밀레니얼 세대들이 부동산 살 때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신용 부족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뭐 직장 생활 오래 안 했고 또 모아놓은 자산도 적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뭐 마통 그러잖아요. 네네네. 마이너스 통장 하나 만들어 간다 그러더라도 아무래도 50대가 더 유리하지 20, 30대한테 잘 안 밀려줍니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그 방법들이 바로 이제 부동산 공부에서도 그 중에서도 어디를 좀 생각해야 되냐면 소액 부동산 경매 쪽도 공부를 좀 하시는 게 참 좋다. 솔직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 20% 정도가 서울 사고요. 서울에 있는 집에 자가 보유율이 40%대밖에 안 돼요. 이게 뭔 말이냐면 인서울 집이라는 게 네. 인서울 집이라는 걸 갖고 계시는 분이 우리나라 전체로 보면 7, 8% 정도. 그러니까 서울 집이 그만큼 비싼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굉장히 부유하신 분들만 가질 수 있을 만큼의 일종의 네. 닫혀버린 그들만의 리그가 돼버렸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부동산을 매입하기 위해서 고민하고 계시는 밀레니얼 세대들이 너무 눈을 높여서 막 10수억, 뭐 10억 이런 아파트들을 아무리 경매를 노려도 네. 그 돈 만들기 어렵잖아요. 그렇다면 제 생각에는 앞으로 미래가 좀 있는, 지금은 좀 발전이 더뎌서 인기가 없어서 값이 싸지만 우리 아까 박 기자님이 잘 이야기하신 것처럼 밀레니얼 세대의 가장 큰 장점이 길게 장기 투자할 수 있잖아요. 교통망이 새로 뚫린다. 혹은 일자리를 되게 많이 만들어줄 수 있는 좋은 기업들이 이전하는 곳 있잖아요. 네네. 이런 곳에서 집이 저평가된 곳에 세 번째 아까 경매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경매가 좋은 점이 이 감정평가액 대비 좀 낮게 떨어지는 게 불황이죠. 그죠? 네. 이런 시기에 투자를 하게 되면 또 레버리지가 쉬워요. 경락잔금 대출 이런 거 공부를 좀 해보시면 좋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리고 또 더 나가서 우리나라는 전세 제도라는 제도가 있어서 낙찰만 감정가 대비 좀 싸게 괜찮은 물건을 받고 나면 그걸 바로 또 전세로 돌리는 경우에 현금 부족의 위험에 빠져들 리스크들이 없거든요. 네, 그런데 네, 이걸 하기 위해선
아유, 잔소리해서 죄송해요. 공부가 필요하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아, 네. 말씀에 뭐 공감이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두 분께서 이제 허심탄회하게 현 상황을 짚어주시고 또 현실적으로 이제 생각하신 대안들을 얘기해 주시니까 많은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나눈 얘기 외에도 사실 저희가 시청자, 지금 보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구독자분들, 독자분들한테 저희가 Q&A 질문을 사전에 받아놨어요. 그래서 지금 왔는데 여기 보시면 10대부터 50대까지 다양한 독자분께서 이 이벤트에 참여를 해주셨는데요. 시청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만한 거 한번 뽑아서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우리 아빠 닮았어요는 이건 질문은 아닌데. 박사님일까요? 저일까요? 아니면 궁금한데 이게 제일 네. 궁금한데요 지금? 이게 이런 질문이 있는데 우리나라만 이렇게 힘든가요? 이민 가면 다른 나라는 좀 나은가요? 유유 이렇게 질문 주신 분이 계신데요. 이 질문에 대해서 뭐 답을 좀 주실 부분이 있을까요? 네, 제가 마침 이건 경험이 있는 얘기네요. 왜냐하면 제가 이 밀레니얼 세대의 어려움 관련해서 네. 명견말리라는 KBS 프로그램 홍보 네네. 여기서 KBS 프로그램 홍보 깨알 같은 홍보를. 명견말리 제가 강의를 거기서 했었습니다. 네. 명견말리에서. 근데 이제 그 프로그램 제가 나왔을 때 이탈리아 30살 되신 여성분 한 분이 나오셨어요. 이탈리아 분이에요. 여성분인데 이탈리아 청년들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현지 취재를 명견말리 그 취재팀이 취재를 하고 그 연이어스가 이제 강의를 한 건데 그 취재팀이 그걸 보여주고 나서 이분 이탈리아 여성분한테 인터뷰를 하는 순간 이 여성분이 펑펑 울었어요. 진짜 스튜디오에서 그 이제 녹화를 해서 3시간 정도 녹화하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우는 장면이 다 나가진 않았는데 네. 이분이 왜 울었냐면 이탈리아 청년들 삶이 어려운 걸 보시더니 맞아요. 우리 이탈리아 청년들 다 저래요. 이러면서 울먹이신 거예요. 그때 이탈리아의 실업률이 45%였어요. 청년 실업률이. 45%. 그러니까 2명 중에 1명이 실업자예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88만 원 세대라는 책이 있었잖아요. 네. 그거보다 한 해 전에 나왔던 책이 이탈리아의 네. 1000유로 세대. 그게 사실은 1000유로 세대가 그런 어떤 그 임금을 쓰고 세대자를 붙인 첫 번째 책이었는데 그거는 이탈리아에서 워낙 책이 많이 팔려서 영화까지 만들어졌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요. 정말 되게 청년들이 힘들게 사는데 어떤 거냐면 뭐 난방비 많이 썼다고 룸메이트가 기분 나쁘다고 그때만 해도 DVD 플레이어가 있던 시절이니까 DVD 플레이어를 친구 앞에서 막 던져버리는 거예요. 너 때문에 난방비를 이렇게 많이 썼잖아! 이러면서 막 소리 지르고 막 싸우고 그 다음에 계약직 일자리가 있었는데 그 계약직 일자리를 국세청 아빠가 국세청이에요. 그래갖고 국세청 아빠의 백에 밀려서 자기 일자리를 뺏긴 주인공의 모습 이런 것들이 그려지면서 이탈리아 청년 얘기가 나왔는데 네네. 남유럽이나 이런 나라들 삶이 지금 청년들이요. 제가 보기에는 우리보다 한 20년 먼저 갔기 때문에 굉장히 힘듭니다. 그리고 그래도 청년들을 위해서 조금 더 애쓴 나라들, 독일 같은 나라들이 조금 낫다고 하고요. 영국이 조금 낫다고 하는데 영국도 최근에 나온 조사를 보면 밀레니얼 세대가 그전 세대보다 소득이 최소한 20% 정도는 더 낫다, 더 낮은 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게 공통적인 현상이고 더 안타까운 건 지금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나라는 아직 소득은 같아요.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다른 나라의 사례를 볼 때 독일이나 영국이나 미국 사례를 보니까 우리나라보다 한 20년 먼저 이 경제 상황이 우리보다 더 진행이 먼저 된 나라를 보니까 우리나라도 20년쯤 뒤에는 소득까지 나빠질 것 같아서 이게 전 세계적인 공통적인 현상, 밀레니얼 세대가 경제적으로 불리한 상황은 좀 세계적인 상황인 것 같습니다. 좀 안타깝죠. 홍충 박사님도 너무 잘해 주셔가지고 저 준비했던 걸 사실 다 하셨어요. 네, 그러면 다음 질문 한번 뽑아볼게요. 뭐가 있을까요? 박 기자님이 좀 뽑아보세요. 이런 건 어떨까요? 10대 아이들에게 어떤 식으로 경제 교육을 하면 좋을지. 네. 요거는 이제 10대인 부모를 10대인 아이를 가지고 계신 부모님께서 해준 질문이겠죠. 예, 전 두 아이가 다 10대라서 물론 이제 둘째가 좀 늦둥이가 있어서 초등학교 다니는 녀석 데리고는 그냥 이렇게 운동을 좀 많이 시키는 쪽을 하고 있지만 큰 아들은 이제 대학 진학할 나이가 됐거든요. 이 녀석한테 제가 항상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밀레니얼 이코노미라는 책을 혹시 보신 분이 계시다면 그걸 다 안 봐도 좋고요. 그 뒤를 중간을 쭉 읽다 보면 향후 10년간
일자리가 늘어나는 직업, 줄어드는 직업에 대한 그 미국의 보고서를 저희들이 인용해 놓은 부분이 있어요. 거기 네. 보시면 앞으로 일자리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날 직업들은 어디이고 앞으로 일자리가 계속 줄어들 직업들은 어디인가. 왜냐하면 이제 대학 갈 나이니까 네. 학교도 어디 뭐 그런 건 공부를 잘해야 되겠죠. 근데 이제 두 번째가 전공, 이과냐 문과냐. 이제 그런 것도 점점 없어지는 세상이 오고 있습니다만 네. 아무튼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부모님이 자녀 세대에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건 우리의 경험, 간접적인 경험. 그리고 우리나라만의 경험이 아니라 우리 박 기자님 방금 이야기하신 것처럼 세계적인 현상이라면 다른 나라에서 어떤 일자리들이 많이 생기는지, 여기는 네. 어떤지, 그리고 네, 네. 평균 연봉은 얼마인지 그런 것들을 화두로 삼아서 여기 뭐 공부 열심히 해야지. 이건 누구나 다 알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대화의 문을 닫지 마시고 네. 앞으로 10년간 제일 일자리가 많이 생길 곳은 어딘지, 또 앞으로 일자리가 줄어든다고 하는 곳은 어딘지, 그 이유는 뭔지 이렇게 이야기를 화두를 던지면서 경제 공부를 시켜나가고 이야기를 거기서 그럼 왜 그런가요? 이거 한번 찾아보자. 그럼 기계가 인간을 대체하기 때문이겠지 라고 한다면 어떤 직업들이 가장 그런 기계에 의해서 취약한가요? 또는 기계가 사회에 점점 대두될수록 또 혜택을 보는 직업은 없나요? 등등 이런 경제 공부를 10대와 함께 해나갈 때 어떻게 보면 특히 10대라는 구체적인 연령대가 있으니까 네. 고민이 많을 때잖아요. 네. 그런 고민들, 사회 진로에 대한 고민들을 뭐 이게 맞는 길이야라고 하기보단 이런 나라에서 이런 일이 있었대 하는 화두로 삼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네. 밀레니얼 이코노미의 이제 그 책에 홍춘욱 박사님이 이 직업별로 앞으로 성공할 직업 그리고 앞으로 적극 쇠락해 나갈 직업들을 네. 쫙 이렇게 표시를 해주셨는데 그걸 딸아이한테 보여주면서 봐라 이렇게 미래가 말이야 네, 이걸 네, 네, 네가 네. 잘 알아야 돼. 그러면서 제가 진짜 실전에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박사님 덕분에 좀 많이 도움이 되고 저기 있습니다. 잘 되시면 꼭 저한테 효과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네. 효과가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네, 다음 저도 문제도 희망합니다. 한번 볼까요? 이게 이런 내용인데 인구 급감에 따른 경제 규모의 축소나 연금제도 변화 등 여러 우려사항이 있다. 혹시 인구 감소에 긍정적인 전망도 있을까요? 뭐 네. 이건 아마 제가 홍 박사님하고 저하고 아마 나눠서 답변을 드리면 딱 네. 좋을 것 같은데 저는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동태적으로 그러니까 즉 이 진행 과정을 볼 거냐 결과물을 볼 거냐인데 네. 많은 분들이 이해를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야 인구가 지금 이렇게 뭐 우리나라 같은 나라에 땅은 좁은데 이렇게 5천만이 넘는 사람들이 사니까 너무 힘들지 않냐. 나중에 한 2,500만 돼봐 얼마나 쾌적하겠어 라고 하시는 분들한테 그 말씀이 맞을 수도 있어요. 그 말씀 맞아요. 근데 문제는 이게 일종의 우리가 이제 콜드 터키 방식으로 한 방에 딱 5천만에서 2,500만으로 가는 네. 우리 타노스가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그래서는 안 되고요. 무슨 타노스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콜드 터키 방식으로 한 방에 이렇게 2,500만 가는 게 아니라 이 과정이 있습니다. 2,500만까지 인구가 줄어갈 때 첫 번째는 고령화예요. 그러니까 밀레니얼 세대 한 명이 이제 앞으로 정말 고령자를 좀 있으면 2명씩 부양. 밀레니얼 세대가 정말 경제 주축이 됐을 때는 2명 가까운 우리 세대를 부양해야 되는데 전 진짜 이 말을 꺼내기가 좀 미안하더라고요. 그 과정에서 먼저 성장률이 떨어집니다. 뚝뚝 떨어져요. 그리고 이걸 피해간 나라가 하나도 없습니다. 일본 같은 나라가 못 피한 건 되게 유명하지만 최근 들어서 독일이 지금 성장률이 뚝뚝 떨어져서 독일 경제가 지금 굉장히 안 좋거든요. 올해 성장률도 안 좋지만 내년도 지금 전망이 굉장히 안 좋아요. 독일 같은 나라가 0%대 성장을 하고 있다. 믿겨지십니까? 한 0.6, 0.5 왔다 갔다 합니다. 독일이 뭐 다른 산업 경쟁력이 떨어져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거기도 인구가 줄어들고 생산 연령 인구가 특히 줄어들고 다른 연령보다도 진짜 한창 일하는 사람들이 줄어드니까 독일은 심지어 이민자도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네. 왜냐하면 뭐 동유럽에서 온 사람도 있고 뭐 난민도 받았고 한데도 불구하고 이런 나라조차 어렵기 때문에 그 과정이 지난할 겁니다. 되게 어렵고요. 그게 한 30년에서 40년 정도는 성장률 저하가 먼저 오고 그 다음에 어떤 인구가 감소함으로써의 베너핏은 한 3, 40년 뒤에나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과정의 부작용은 앞으로 이제 밀레니얼 세대와 그러니까 저는 이제 기성세대인 것 같은데 기성세대가 진짜로 같이 정말 손잡고 같은 배에 탔다는 걸 정말 서로 실감하면서 진짜 두 손 꽉 잡고 정말 이 난국을 한 30년 만약에 헤쳐나간다. 그러면 3, 40년 뒤에는 혹시라도 그 장점이 있다면 그걸 활용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조금 이제 너무 어두운 면만 이야기하시면 밝은 면도 40년 40년 뒤는 언제 올지 모르잖아요. 그 사이에 손잡고 넘어서 저는 네. 우리가 그 밀레니얼 세대의 어려움을 설명하면서 숙련 편향적 기술 진보, 그냥 어려우니까 정보통신혁명 이야기를 했어요. 정보통신혁명의 핵심이 뭐냐면 생산성의 향상이잖아요. 기계가 사람을 대체해 나가는 과정에서 다른 나라들 같은 경우, 인구가 안 주는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이 기계의 도입에 따라서 줄어드는 일자리를 둘러싼 경쟁들이 엄청나게 치열해지고 문제들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 비해서 한국은 일단 현재 앞으로는 인구가 줄어드는 과정 또는 뭐 2030년부터 이제 줄어들게 될 텐데 지금은 생산활동 인구가 주는 거고요. 생산활동 인구가 줄어드는 과정에서 이 우리 밀레니얼 세대들에게 우리가 정책 여하에 따라서 잘만 직장을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또 교육도 굉장히 잘 받은 세대니까 이 개개인들이 적응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만 잘 이루어진다면 세계적인 일자리의 감소 흐름들 또는 생산성의 진보 흐름들에 대응해서 우리 입장에서 본다면 아주 다른 나라는 굉장히 그 정치적으로 극단적 갈등들이 벌어지거나 뭐 심지어 연금제도 둘러싸고 프랑스 시위나는 거 보셨잖아요. 네. 이런 것들 없이 우리는 그러니까 그 대가가 상대적으로 훨씬 더 적게 치러질 수 있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경제의 규모는 저는 줄어든다고 봅니다. 그건 어쩔 수 없다고 봐요. 그러나 1인당 소득이 줄어들 것인가? 이건 또 다른 문제잖아요. 우리 사임당님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님들이 두 분 부모님들이 계시는데 자녀가 하나다. 굉장히 공부도 많이 시켰을 거고. 두 번째 부모님들이 잘만 노력해서 우리 이제 전체 가계 자산 소득이나 자산 분포를 보면 평균 4억 정도 되는데 이게 OECD 선진국들 비해서 결코 작은 자산이 아니에요. 그 말은 뭘 뜻하냐면 우리가 재테크에 있어서 뭐 올인해서 막 실패하는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 꾸준히 자산 시장이 성장해 나가는 가운데 이 과거를 관리를 잘한다는 전제가 필요한데 이 거꾸로 이야기하면 굉장히 우리 밀레니얼 세대들은 상속받을 것도 많은 세대가 되는 거죠. 즉 1인당 소득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인구가 줄어드는 데 따라서 경제의 외형 감소에 따른 성장률 둔화는 박 박사님, 박 기자님 말씀 맞는데 그 다른 한편에 있는 부분들도 우리가 생각해 보는 거고요. 결국 저는 열린 미래다. 이 책 써서 하고 싶었던 이야기 이거거든요. 요 귀한, 이 우리에게 가장 주어져 있는 2030 세대 이 1000만 명이 얼마나 빨리 직장을 잡고 또 나가서 행복한 가정생활, 결혼생활 또는 뭐 다른 생활들을 해나가느냐에 따라 미래의 1인당 소득은 오히려 늘어날 여지들도 있는 좋은 그런 기회도 역으로 보면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두 분 대답 감사드리면서 또 다음 질문을 또 찾아볼까요? 지금 네네네. 요걸 여쭤보고 싶은데 옥준욱 박사님께. 네. 왜 저를 지목하세요? 아니, 원래 네. 인구 프리미엄이 많이 줄어들었다니까요. 네. 어떻게 보시면 대졸 프리미엄, 대졸 임금 프리미엄이 계속 떨어지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그러면 애들을 대학을 보내야 됩니까? 저는 솔직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그 대학을 보내는 거냐 아니냐라고 했을 때는 보내는 게 좋다. 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 전체적으로 볼 때 기술 진보가 이루어질 때 생산성이 향상되는 세상에서는 공부 많이 한 사람이 유리해지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네. 근데 우리나라에서 왜 그러면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의 소득이 생각보다 안 늘었냐 하면 전공 문제를 제가 지적했잖아요. 그죠? 우리가 모셔가는 전공이 있는 반면 이 전공 졸업해가지고 이거 취직 어떻게 하지 하는 전공이 있다. 결국 그가 배워야 될 미래의 변화에 괜찮은 전공에 갈 수 있는 학교가 있다면 보내야 되겠죠. 네. 그런데 그냥 학교 졸업장을 얻기 위해서 전공 불문 대학을 보낸다. 이거는 저는 반대인 거죠. 결국 그럴 시간에 차라리 더 기술 수준들을 높이거나 다른 쪽에 훈련을 받고 교육을 받는 게 더 낫지. 꼭 대학 졸업장이라는 것에 연연해야 되는 세상은 이제는 아니고 무엇보다 먼저 봐야 될 것은 앞으로 이 전공의 전망이 어떤가. 뭐 그런 부분들을 함께 고민하면서 대학 진학을 같이 고민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관련해서 저도 좀 자료를 찾아봤더니 네. 대졸 프리미엄이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많이 줄어들었잖아요. 네. 근데 정 박사님 말씀대로 아마 전공에 따라 차이인지 상위 20%만 놓고 봤더니 상위 20%는 격차가 더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하면 대졸자 중에서 상위 20%는 여전히 대졸 임금 프리미엄을 받고 있더라는 거죠. 하위 80%가 못 받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하위 80%가 임금 프리미엄을 못 받아서 전체 평균은 내려갔는데 상위 20%는 임금 프리미엄을 받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고 지금 이제
이런 거죠. 결국 그 상위 20%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전공, 그러니까 아마 그건 전공 차이도 있을 거고 또 그 전공 내에서 경쟁력을 갖춘 인재가 됐느냐 아니냐 네. 이 차이가 굉장히 두 가지 차이가 다 있었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공지능도 나오고 로보틱스도 나오고 인간의 어떤 능력의 확장, 무한한 확장이 됐잖아요. 네. 그 얘기는 다시 말하면 한 사람의 그 능력, 한 사람의 능력이 뛰어나다면 여러 가지 리소스를 활용해서 훨씬 더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세상이 왔기 때문에 네. 물론 이제 그러니까 대학 진학 이 자체가 갖고 있는 어떤 장점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이 휴먼 리소스 이 자체가 휴먼 리소스가 갖고 있는 그 무한한 가능성은 더 커지지 않았을까. 그렇기 때문에 그 투자를 꼭 대학에 하지 않더라도 네. 어떤 사람에 대한 투자가 갖고 오는 그 어떤 그 리턴이 네. 반드시 감소했다고만 볼 수 없는 측면이 있더라고요. 양극화가 대학 내에서도 존재하더라. 네. 대학 졸업자 내에서도 존재하더라. 그 말씀이죠. 좀 슬프더라고요. 좀 슬픈 네. 현실인 것 같습니다. 네. 한번 이렇게 여쭤보면 어떨까요? 예를 들어서 대학 졸업장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럼 대학 수준의 교육에 대해서는 의견이 어떠신가요? 상당히 아쉽죠. 아니요. 대학에서 제공되는 교육의 수준이 아니라 우리의 학습 정도가 고등학교 정도에서 멈춰야 되는지, 아니면 내가 졸업장을 받지 않더라도 내가 추구하는 분야에 대해서 대학 수준의 학습을 하는 게 맞는 선택인지. 이제 그 질문의 핵심이 이제 뭐 네. 구체적인 어떤 데가 나와서 죄송한데 칸 아카데미 같은 그런 인터넷을 이용한 교육 네. 시스템들이 최근에 되게 많이 활성화되고 있거든요. 네네. 그런 걸 보면 또 거기에서 강의하시는 분들이 세계 최고 등급의 강사님들이 그 아카데미에서 강의를 하거나 유튜브에서 우리가 굉장히 쉽게 공부를 접할 수 있는 네. 상황이기 때문에 네네. 꼭 굳이 대학을 안 가더라도 공부를 갖다가 해나갈 수 있는 여력이 생겼다는 점에서 분명히 사임당님 말씀은 맞아요. 근데 네. 이제 다만 제가 정말 그냥 현실을 솔직히 네네.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노동시장, 이 잡마켓에서 노동시장에서 왜 그렇게 우리는 학벌, 전공 이런 거에다가 목을 매냐 하면 사람들 개개인 능력에 레벨을 갖다가 파악하는데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이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저희가 뭐 한 반년 학습시키고 공부도 시키고 그리고 인턴도 쓰고 돈도 많이 주고 이러면서 채용한다 그러면 이 학생의 능력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가 있어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근데 기업 입장에서 본다면 엄청나게 많은 사원들을 거기다 투입해야 되고 지원을 투입해야 되고 비용도 많이 들죠. 그리고 또 심지어 그렇게 뽑았는데 나가버리면 네. 그 손실이 말도 못하기 때문에 잘 못합니다. 네. 결국 그러다 보니까 기업들 입장에서는 최근 블라인드 면접 물론 이런 것들이 채용이 굉장히 강화되고는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종 다양한 방법을 통해 학생의 교육 수준 또는 학벌, 전공 이런 걸 알아내기 위해서 무척 애를 쓰는 것도 또 많은 편법들도 존재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결국 세상에는 신호거든요, 신호. 이 바로 어떤 신호냐면 제가 대학을 진학한 이유는 제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되게 뛰어나서 학습 능력이 뛰어나게. 이게 핵심이죠, 그죠? 네. 4차 산업혁명, 지식경제혁명의 사회에서는 사회가 계속 뭔가가 새로운 게 생기기 때문에 네. 새로운 것을 계속 습득하고 공부하는 능력이 중요한데 제가 공부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라는 걸 보여주는 데 있어서 대학의 졸업장만한 신호가 아직은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다양한 방면에서 정말 대안적인 그런 좋은 신호, 그러니까 구직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뭔가 이렇게 사람을 뽑으려는 사람도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네. 좋은 잣대들이 생겼으면 하는 바람인데 네네. 아직까지는 주어진 상황에서 네. 이상적인 것만 저희가 이야기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더라. 네. 그래서 이거는 조금 제가 약간은 옛날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그런 학벌 자체를 또 완전 무시하고 네. 세상에서 기업들 왜 그래요? 이렇게 이야기하기에는 그에 해당되는 당신이 대학을 안 갔지만 저는 굉장히 뛰어난 인재라는 네. 걸 보여줄 수 있는 뭔가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부담도 함께 줘야 된다. 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질문에 대해서는 대학 꼭 보낼 필요는 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잘 골라서 네.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뽑아볼까요? 네, 시간도 괜찮은 것 같은데. 오, 큰일 났네. 이런 게 있네요. 밀레니얼 세대인 현재 30대에게 현실적 재테크 조언을 해주신다면 어늘 다뤘던 내용들이랑도 좀 그 맥을 같이 하는 것 같아요. 이 질문이. 네. 어떤 답을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은 밀레니얼 세대가 재테크하기가 정말 힘든 게 뭐 앞에서 얘기를 다 했지만 이미 좀 그동안 좀 쓸만한 자산들 전부 다 가격 올랐어요. 그 다음에 수익률이 전부 다 떨어졌습니다. 새로운 자산을 뭐 투자하려고 해도 수익률이 다 떨어졌는데
그 이유가 사실 성장률하고 관계 있습니다. 예전에 고성장 시대에는 모든 게 다 높을 수밖에 없어요. 결국은 실질금리는 실질 성장률하고 연관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네. 실질 성장률이 떨어지면 실질금리도 결국은 장기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고 네. 뭐 주식 투자를 해도 그 주식이 올라갈 수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전에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결국은 일본 사람들이, 일본 분들이 선택했던 것들을 우리도 그 선택이 다시 한번 우리도 또 될 것 같은데 전에 동일본 대지진이 일어났을 때 취재진들이 이 일본의 기자들이 가봤더니 거기서 이제 많은 이제 집들의 이제 폐허 이런 것들이 이제 집 가옥들이 다 이제 해일로 쓸려 나갔는데 그 쓸려 나가지 않은 게 있었어요. 바로 금고였어요. 하도 무거워서. 금고는 결국은 그 자리에 다 남아 있었는데 일본의 노인들은 전부 다 그냥 금고에 그냥 돈을 넣어두거나 거기다가 금을 사다 넣어두거나 이런 노인들이 되게 많았는데요. 왜 그러냐면 모든 자산을 어떤 걸 투자해도 수익이 안 나오니까 1990년대 초반부터 한 2010년대 초반까지 한 20년 정도를 일본의 노인들은 아마 그 은퇴 세대는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했거든요. 하나는 그냥 금관에 넣어두고 그냥 이자도 기대하지 않는 거고요. 또 하나는 해외 투자에 열을 올린 겁니다. 그래서 앞서서도 이제 해외 투자를 굉장히 강조했는데 결국은 그렇게 금고에 넣어두지 않으려면 성장률이 높은 나라를 찾아가거나 또는 우리보다 훨씬 더 유리한 나라를 찾아가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는 지금은 미국은 뭐 예를 들어 주가 같은 건 너무 많이 올라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권할 수 없지만 언젠가 조정을 받으면 미국 같은 나라가 굉장히 앞으로도 계속 잘 될 수밖에 없는 게 IT 혁명이나 이런 것들을 미국이 완전히 주도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아직까지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밸류 체인이 있는데 전 세계 밸류 체인인데 이 밸류 체인의 대부분을 이제 다 미국이 가져가는 거예요. 네. 당장 예를 들어서 케이블 TV나 IPTV 같은 경우에 뭐 우리나라 국내 산업이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유튜브라는 게 생기고 넷플릭스가 네. 생기니까 이게 미국이 그 밸류 체인을 쫙 저 밑에서부터 위까지 대한민국에서 이만큼 가지고 있던 걸 이제 미국이 싹 가져갔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IT 혁명 이후에 수많은 밸류 체인들을 가져가고 미국이 STEM 인재라고 그러잖아요. STEM, 사이언스나 테크놀로지 네. 이런 엔지니어 이런 쪽의 인재들을 전부 다 독식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미국에 어쨌든 관심을 가져야 되는 그런 상황. 그리고 정말 해외에 대해서 정말 공부를 많이 했다면 개발도상국가도 관심을 가져볼 만하지만 그건 정말 초보한테 너무 위험한 시장이기 때문에 네. 저는 그건 정말 경험이 5년, 10년 이상 쌓인 분들만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죠. 이제 조금 뭐 부연 설명하자면 네. 그렇게 이제 달러 자산, 해외 자산을 통해서 투자를 했는데 그럼 뭐 계속 놔둘 거 아니잖아요. 왜 그러냐면 30대를 이야기하셨으니까 네. 결국 이제 그 자산을 이용해 가지고 제 생각에는 어떤 다른 자산들, 국내의 자산들도 투자를 해야 될 텐데 그 투자를 해야 되는 시기들이 언제냐? 그 타이밍 공부를 우리가 해야 되는데 가장 좋은 잣대를 제가 하나 드리자면 환율이 급등할 때. 즉 달러에 대한 원화 환율 또는 엔에 대한 원화 환율이 급등하는 시기들은 결국 네. 경제에 대한 불안감이 되게 커져서 네. 한국에 있는 자산 가격들이 안타깝게도 그때 대부분 가격이 하락해요. 네. 근데 우리가 이 30대를 가정하셨으니까 30대는 장기 투자가 가능하고 뭐 사실 이민 갈 거 아니라면 네. 이 나라에서 꾸준히 살아야 된다고 생각된다면 네. 그 싸게 거래되는 자산 중에 가장 매력 있다 생각되는 걸 그때 환율이 급등할 때 그때를 역발상의 자세로 잡아야 되거든요. 그러기 네. 위해선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어디다 투자하면 돼요를 떠나서 어떨 때 환율이 급등하고 떨어지는지 떨어질 때 어떤 자산이 좋은지에 대한 공부도 함께 하는 게 이 재테크 공부와 재테크를 함께 투자하며 공부하시는 자세를 지니면 더 좋은 성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기자님은 이제 선진국 자산 그쪽을 얘기를 주신 거고 아주 지금은 너무 비싸니까 좀 약간 빠졌을 때 선진국 자산이라 하더라도 시기는 네. 좀 잘 택해서 네, 시기를 택해서 들어와 보자 이거고 이제 홍춘욱 박사님의 의견은 환율이 급등할 때를 노리자. 환율이 급등할 때를 노려서 국내 자산으로 들어올 타이밍을 잡아보자. 예. 네, 그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저에게도 참 도움이 되는 조언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셨을까요? 이렇게 허심탄회하게 또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벌써 이제 이 생중계를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예. 참 아쉽기도 한데 마지막 생중계 공식 질문이 있대요. 이 공식 질문으로 아쉬움을 한번 달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생중계 공식 질문인데요. 박종훈 기자님에게 책이란? 네, 무엇일까요?
저한테 책은 일종의 세상을 보는 창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세상을 보는 창. 예를 들어서 창에는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네모난 창도 있고 동그란 창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색깔 있는 창도 있는데 이렇게 저마다의 개성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바로 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그리고 세상을 만나게 해주고 접하게 해주는 게 바로 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같은 질문 박사님께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춘욱 박사님께 책이란? 예, 박 기자님하고 좀 많이 닮았어요. 마음이 통하나요? 예, 저에게 책이란 새로운 관점을 만나는 도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책을 쓰시는 저자분들은 다 하나의 세계를 만드세요. 그 세계를 어떻게 만드냐면 자신의 관점 속에 세상을 창조하시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쓴 책을 읽다 보면 다른 사람의 관점은 어떤 것인가? 세상을 보는 관점이 얼마나 다른가? 그리고 그의 세상을 간접 경험을 시켜주면서 세상의 다양한 세상을 경험하게 만들어주는 도구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밀레니얼 이코노미의 두 저자분들에게서 만드신 경제 세계관과 관점을 우리 같이 간접 경험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렇게 시간 내서 좋은 말씀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앞으로 더 좋은 활동 기대하면서 시청자 여러분께도 인사를 드려야겠네요.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